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으로 수업하기 전에 약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게요. 오리엔테이션의 시간은 한 30분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총 5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 자, 첫 번째가 이번에 전반적인 상황, 최근에 세무사 2차 합격에 필요한 전반적인 상황. 네, 두 번째가 세무사 2차 시험의 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론 원가 관리에게 국한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세 번째가 시험 출제 경향은 어떠한지, 네 번째가 공부 방법, 물론 제 생각이죠. 다섯 번째가 이제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할 건지, 한 요 정도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반적인 상황을 좀 언급하면 올해 갑자기 2만 명이 넘었죠, 응시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예상했겠지만 좀 어렵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더 어렵게 나왔어요. 제 생각보다. 아마 세무사 1차 원가 관리에게 시험치고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올해 3월 달에 출간한 그 파이널 1차 원가 관리에게 교재가 1차 시험 대비해서 마지막에 80문제만 정리해라라는 취지로 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교재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80문제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막 이것저것 섞어 놓고 막 추정 문제도 많이 들어있고, 근데 많이 유사하게 나왔어. 제가 깜짝 놀라서 굉장히 유사하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재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나왔다는 거야. 많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교재인데 유사하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렵게 나왔다는 거지. 그게 어떤 문제는 제 생각보다 더 어렵게 나왔어.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에 유사하게 나왔는데 그보다 더 어렵게. 그러니까 이런 추세는 내년에도 유지될 거로 예상돼요. 갑자기 응시생이 확 줄진 않겠죠. 올해 어렵게 나왔으니 합격 이론이 좀 다소 낮을 거예요. 그래서 2차 응시생이 한 6천에서 한 7천 명 정도 유지되도록, 7천 정도 유지되도록 관리를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1차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쉽게 내버리면 2차 응시생이 10,000명이 넘어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 대안이 없는 거지. 700명 뽑아야 되는데 10,000명이 응시생이면 그건 너무 2차가 빡세지죠. 그러니까 7,000명 정도 유지할 거라 봐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 1차가 쉬워서 2차 응시생이 늘어나면 이제 뭐가 어려워질까요? 2차가 이제 엄청 어려워지겠지. 이게 더 끔찍한 거예요. 차라리 1차가 어려운 게 나아. 1차는 찍을 수라도 있는데 2차는 찍는 게 불가능해. 주관식인데. 물론 찍을 수 있어요. 그냥 답 적을 수 있겠지. 그냥 100 이렇게 적을 수, 뭐 금액 물어보면 뭐 100원 적을 수 있겠지. 우연히 맞을 수 있어. 근데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차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2차도 다소 난이도가 오를 거다. 현재 전반적인 시험 분위기가 좀 그렇다. 자, 하물며 감정평가사가 이제까지 한 2,000명 정도 응시하던 시험이 올해 8,000명 응시했다고. 4배는. 자, 그 이유가 최근에 이제 공무원 시험이 좀 메리트가 많이 좀 반감되다 보니까 좀 많이 자격증 쪽으로 좀 전향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소 시기적으로는 좀 불운한 케이스였다. 근데 어차피 이건 상대적인 거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바닥을 떠날 겁니까? 물론 빨리 떠나면 좋아요. 그것도 다른 길 찾으면 되겠지. 근데 시작하기 전에 떠나는 게 맞는 거죠.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는 게 맞는 거죠. 지금까지 투자한 이 젊음과 열정, 이 3년 동안의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1년 동안의 시간도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딱 칼을 뽑았으면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시험이란 건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반적인 상황이고, 자, 이제 2차 시험 원가 고려액의 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언급드리면, 자, 과목은 오전에 제일 첫 번째 치료는 회계학 1에서 나오죠.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회계학 1은 100점 만점 시험이에요. 그중에 원가 관리학에는 40점짜리예요. 점수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리고 총 4문항 중 2문항이 원가 관리학으로 나와요. 그리고 한 문항당 물음이 적게는 4물음에서 많게는 6물음 정도 나와요. 그래서 4에서 6 정도 물음 나오고, 그러면 90분 만에 4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90분 만에 40점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야. 뭐 90점 곱하기 90분 곱하기 0.4하면 36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약 35분 정도 시간 투입해서 40점 만점에
35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자, 원가 관리에게는 점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게 평상시 잘하던 사람도 시험장에서 큰 실수를 해버리면 20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평상시에 항상 35점 이상 맞았는데 갑자기 시험장에서 아주 기본적인 에서 실수를 했어. 20점이 안 나와요. 15점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심하면 10점밖에 못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20점을 내가 만약에 총점에서 놓쳤다 그러면 20점 나누기 4하면 5점이죠, 평균. 그러면 60점 넘길 점수가 55점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합격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가 관리학의 비중은 점수 비중은 적지만 자, 표준 편차가 굉장히 점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실수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과목이다. 그리고 공부만 웬만큼 하면 35점 정도는 맞을 수 있는 시험이다. 우리의 목표를 그 정도로 잡자. 물음 1개 정도 또는 2개 정도까지만 좀 놓친다. 1개 정도만 저는 생각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15년부터 약간 바뀐 게 있어요. 2013년까지는 문제 20점, 문제마다 점수를 줬어요. 20점이라고. 물음별 점수는 없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은 부분 점수도 어느 정도 주겠다는 거고, 자, 경우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난이도를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2015년부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물음별로 딱 점수를 부여했어요. 물음 1번은 몇 점, 물음 2번은 몇 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뭘 맞춰야 되냐면 과정별로 안중해 이제 정답을 맞춰야 돼. 정답. 시험 문제 채점 자체가 정답 가지고 할 거다라는 거야. 과정은 이런 식으로. 자, 눈을 한번 우리가 11시에서 5시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눈동자 한번 돌려볼까요? 싹.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눈동자 안 움직이죠. 평상시 연습 안 해서 그런 거야. 나도 잘 안 돼. 근데 쫙 이렇게 스캔하는 거야. 쫙. 과정은 있군 끝. 자세히 보지를 않아 전혀. 이거 물음 1번에 답 뭐, 물음 2번에 답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으셨을 거 아니야. 대부분 시험 문제제도 어떻게 표시하냐면 자, 문제 3 물음 1번에 답 뭐, 물음 2번에 답 뭐, 답이란 말도 안 적어. 물음 1하고 그냥 답을 적는 거죠 이렇게. 뭐 그렇게 적으셔야 돼 앞으로. 그래야지 출제 교수님 배려하는 거야. 그게. 과정은 막 그냥 낙서하듯이 해도 돼요. 오히려 내가 예를 들어 답이 과정은 내가 모르겠어. 그래 답을 찍어도 돼. 주관식이니까. 근데 그냥 대충 근사치로 이게 한 50원일 것 같아. 물론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럼 50이라고 적으세요. 과정 없겠지 당연히. 찍은 거니까. 주관식인데 찍었어. 근데 진짜 운이 좋아서 맞았어. 그러면 오야오. 그 정도로 과정을 안 본다는 거야. 그 50원이 어디 있는가를 근거를 잘 안 찾아본다고. 이권 과정이 비어있지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너무 뭐 낙서하듯이는 좀 그렇고 어쨌든 어느 정도 과정을 대충 적으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필요한 걸 이 답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이거 산식 같은 거 계산 과정 적고 계산기로 빨리빨리 답을 도출해서 답을 맞추는데 주력해라라는 거야. 답이 맞으면 그 물음의 배점이 5점이면 5점이고 답이 틀리면 이유는 불문 빵점. 자, 그냥 오 나싱이 알겠죠? 발음이 영 후지죠. 그냥 다 맞거나 그냥 빵점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냥 뭐 분염수 별로 없더라고. 거의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그 2차 원가관리의 시험 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언급하고 있죠. 이건 언급이 끝났어요. 두 번째가 아니라 이건 언급이 끝났고 이제 세 번째. 자, 출제 경향. 출제 경향은 서술형이 잘 안 나와요. 작년에는 2물음 나왔어요. 가끔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서술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근데 전혀 준비를 안 할 수는 없다. 당연히 수업 시간 할 거다. 뭐 서술형은 이런 것만 준비한다. 답이 있는 것만. 명확히 답이 있는 것 위주로만 정리한다. 답이 없는 애매한 사례형 서술형은 출제가 안 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 나오더라도 그거는 그냥 대충 적으면 된다. 그러니까 서술형이 나오긴 나오는데 답이 명확히 있는 거. 뭐가 명확히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뭐 고정제조 간접원가 조업도 차이는 자, 원가 통제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적어라 이런 것들. 이렇게 명확히 답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런 거 위주로 서술형 우리가 쭉 준비를 해나갈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출제 경향 중에 뭐가 좀 바뀌었냐면 예전처럼 어떤 하나의 주제 한 문제 이것도 나와요 여전히.
근데 그것보다는 자, 하나의 문제에 여러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한 문제가 한 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한 문제가 한 서너 장에 걸친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복합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좀 어려운 주관 그 1차 문제, 좀 어려운 1차 심화 문제 꼭 푸는 느낌도 드는 문제가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니까 한 문제는 한 문제 한 장에 관한 좀 복합 문제, 좀 종합 문제. 한 문제는 한 문제인데 한 서너 장에 걸친 문제. 한 문제 가지고 여러 주제를 다루는 문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복합 문제를 좀 잘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복수 제품에 관한 복합 문제는 주구장창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한 가지 주제 가지고 여러 장에 걸친 걸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물론 교재에 다 대비되어 있어요. 뒤쪽에 가면 다 나와 있다. 자, 그거 말씀드리고 자, 서술형 비중, 그 다음에 복합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원가액의 관리액의 출제 비중이 약 4대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 60%. 관리액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애는 뭐 거의 5대5, 어떤 애는 6대4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반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4대6인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출제 경향 관련해서 자, 2019년도 세무사 2차 시험 원가 관리액과 2020년 이후의 원가 관리액의 난이도는 완전히 좀 달라요. 2019년까지는 쉬웠어,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회계사 2차 원가 관리액에는 2019년까지 어려웠어. 2019년도에 회계사 2차 원가 관리액과 세무사 2차 원가 관리액의 난이도를 비교해 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났어. 어마무시한 차이가 났어, 실은. 근데 2020년부터 희한하게 회계사 2차는 쉬워지고 있어. 갈수록 쭉쭉쭉. 세무사 2차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지금은 거의 이 정도인 것 같아. 물론 1차는 올해는 역전됐어, 실은. 1차 난이도는. 2차 난이도는 아직은 좀 더 회계사가 뭐 100점 만점이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높긴 하지만 이 정도 차이가 아니라 이제 이 정도 차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난이도. 그러니까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지, 세무사 2차가. 그래서 그 일례로 회계사 2차에서만 나오고 세무사 2차에서는 한 번도 안 나오던 주제들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도 익히 들으면 알 거예요. 첫째, 종합원가 계산에서 검사 시점이 복수인 경우. 자, 복수의 검사 시점인 경우에 공소원이 있는 경우. 자, 이건 회계사 2차에서는 한 4, 5년에 한 번씩 무조건 나왔던 주제예요. 세무사에서는 2020년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 2021년에 나왔죠. 근데 쉽게 나오지 않았어. 결합원가 배분하고 결합에서 좀 어렵게 나왔어. 그러니까 갑자기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좀 다소 까다롭게 등장한 거지. 자, 2021년도 이야기. 자, 그리고 회계사 2차에서는 또 한 4, 5년에 한 번씩 나오던 주제인데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에서 배웠던 EVSI에 관한 거. 회계사 2차에서는 종종 나왔어. 그래. 세무사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그걸 그냥 안 보기도 했단 말이야. 자, 바로 작년에 8점으로인가 나왔죠. 문제 하나에 물음 2개로인가 나온 거야. 이게. 물음 1개로 나왔는데 8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나눠줬죠, 인물? 작년 기출문제? 거기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EVSI 문제. 자, 이런 식으로 2021년부터 과거에 안 나왔던 주제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회계사 2차 원가관리의 범위의 거의 한 95% 정도 육박한 것 같아요. 범위적으로. 예전에는 한 80% 정도? 근데 이제 많이 이제 거의 이제 근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공부할 게 늘어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자, 뭐 자본예산 같은 것도 여기서 혹시 기본 가정 때 건너뛰신 분들 있죠? 좀 불안해. 올해는 자본예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지. 올해는. 그 일례로 회계사 2차 시험에서 자본예산이 거의 안 나왔어요. 세무사 2차와 똑같게. 회계사 2차는 이유도 있어. 재무관리랑 겹치기 때문에. 재무관리의 중요한 주제니까 굳이 원가 관리에서 낼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공부를 거의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작년하고 재작년 2차에서 연속 나왔어요. 자본예산 문제가. 회계사 2차에서. 재작년에 한 20년 만에 나왔어요. 2차에서. 그러면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작년에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사람들이 또 머리 좀 굴렸겠지. 이것도 패스했겠지. 작년에 또 나왔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본예산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려준 것만 이렇게 기억해 두도록 한다. 자본예산도 할 거다. 올해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느낌이 좀 쎄하다. 어떤 뭐 상황이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폭넓게 더 할 거예요. 뭐가 나올지는 아직 예측이 안 되는 거니까. 물론 중요성을 두고 좀 구분해서 하겠지만,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많이 할 거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그 최신 관리학의 쪽만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회계사고 세무사가. 그래서 이번 2차 교재 보면 최신 관리학에는 이제 회계사 2차 교재하고 좀 달리 많이 좀 줄어들어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출제 경향 세 번째. 안 적고 이빨로만 해도 이해되나요? 근데 이건 뭐 적을 게 아니지. 그냥 한번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보라는 거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건지. 자, 이제 드디어 적을 게 나왔어요. 뭐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공부 방법론. 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2차 공부는 예습이라고 생각해서. 복습 있다는 게 아니야. 복습은 안 중요해 하나도. 무조건 예습이야 돼. 예습. 예습이 필수인데 예습할 때 그냥 나중에 시간을 세이브해야 되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 GMB 방식이란 건데, 이게 뭐냐면, 자, 우리는 공부할 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시험장에서의 모습이에요. 시험 바로 시계에서 앉아있어 2차 시험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떤 수준이 돼야 되자면, 이게 딱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게 다 압축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돼. 느낌적으로. 물론 100% 아니겠지만 느낌적으로 이게 쫙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첫 출발점이죠. 오늘이죠. 오늘 5월 20 며칠이죠. 오늘 29일 5월 29일 오늘의 모습, 오늘의 빈약한 여러분들의 모습. 이거는 좀 머리 많이 들어있어 뭐 이렇게 큰 모습이고, 이거는 별로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아주 머리가 조그만해.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하는데, 각오만 엄청 세. 지금 열심히 해보고자. 그러면 저 이제 아는 게 없으니까 2차에 필요한 것들을 넓혀 나가겠죠. 이렇게 넓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걸 시간도 없는데 한없이 이렇게 넓히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땡. 이거는 무조건 떨어지는 거지. 근데 시간이 없고 또 노력도 안 해. 넓히질 않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뭐 빈약하니까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넓혀야 돼. 적절하게. 그리고 이걸 끝없이 넓히기만 하면 안 되고, 자, 넓히면서 동시에 나중에 줄일 수 있는 작업을 해놔야 돼요. 나중에 바로 한 달 전, 특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2주 전이야. 2주 전. 한 달 전부터 이제 뺑뺑이를 돌린다고 생각해야 되고, 2주 전에는 진짜 가속시킬 수 있어야 돼. 이때 이제 회독수가 중요해. 회독수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넓힐 때 이론이 됐건 문제가 됐건 표시를 하면서 넓혀야 되는 거예요. 자, 예습을 하면서 내가 쉽게 푼 문제는 굿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좀 헤맨 문제는 뭐 미들 또는 뭐 미디움, M 이런 식으로 중간이다. 또 내가 잘 문제가 파악이 안 된다, 배드.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굿굿이 나오면 그냥 안 봐도 돼요. 그 문제는 내가 이제 나오면 풀 수 있다는 거야. 유사하게 나와도 풀 수 있다는 뜻이야. 이건 끝. 내 M은 굿굿이 나올 때까지 봐야 되겠지. 그러면 거의 끝. 배드는 굿굿이 잘 안 나와. 계속 봐야 돼. 근데 언젠가는 나오겠지. 그래도 끝까지 굿굿이 안 나오면 그냥 그건 포기. 비로소 포기. 그때는 뭐 안 나오기를 바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중을 위해서 줄일 수 있는 작업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이론이 됐건 문제가 됐건. 그래서 쫙 문제를 보다가 이제 시험에 한 15일 정도 남아 있으면, 특히 이때도 문제만 계속 봐서는 안 돼요. 이론이 중요해. 이론을 명확히 알면 한 문제만 풀어도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를 애워서 이걸 이론으로 커버하려면 그건 무조건 실패작이야. 제가 2차 공부할 때 문제를 많이 풀지 않았어요. 저는 이론이 더 중요시하겠어. 원가 관리학에도. 그래서 거의 제가 만들어 놓은 서브노트를 한 수십 회도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한 번에서 두 번 또는 한 서너 번, 많이 풀면 한 10번까지 푼 문제 되겠지. 근데 많이는 안 풀었어. 문제는. 왜? 이론만 알면 문제 풀 수 있거든. 제일 처음에는 모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니까 푸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지. 근데 이제 요쯤 가면 문제 안 풀어도 이제 풀 수 있단 말이야. 이 문제가 뭐에 관한 문제인지 파악만 하면은. 그러겠죠.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연습이 돼 있으니까. 이때부터서는 이제 이론을 더욱더 보는 게 좋아. 이론. 어떤 과목이 됐건. 자, 문제 하나를 1시간 동안에 투입하는 것보다 이론을 1시간이면 나중에는 거의 3분의 1에도 갈 수 있어요. 쫙 서브노트를 3분의 1.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응?
말하나 말하죠. 당연히 3분의 1의 독을 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왜? 우리의 기억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장에서 이해가 100% 돼 있거나 또는 암기가 되어 있어서 기억이 나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기억을 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 이해 또는 암기, 뭐가 됐건. 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막판에 무조건 뺑뺑이로 돌려야 되는 거지. 이 100% 이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어 있지. 이거 되어 있는 사람 없어. 100% 이해하려면 최소 5년 공부해야 돼, 한 과목. 제가 해봐서 알아. 5년 동안 할 거예요, 한 과목? 20년? 세무사 2차에 필요한, 이해해서 합격하기 필요한 기간 20년. 나는 100세까지 산다고 보고 장기 프로젝트를 딱 세우는 거야.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40살까지 공부 이해 100%에서 편하게 합격하고, 그리고 이제 한 60세까지 세무사 활동하고, 그리고 이제 물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 가면 이제 이게 필요하게 되는데, 기억을 하기 위해서 뭐 또 이해했다고 해도 100% 이해가 아니란 말이야. 금방 또 잊어버릴 수 있는 이해야. 그러니까 이해한 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뺑뺑이로 돌려야 된단 말이지. 뭐 이건 무조건 이론으로 돼야 돼. 이론으로. 문제도 GMB에서 나중에 눈으로 문제도 풀어야 돼. 지금은 손으로 풀지 마. 나중에 손으로 1시간에 한 문제 풀 시간에 눈으로 10문제를 푸는 게 더 효과적이야. 나중에는. 지금은 손으로 풀어야 되는 이유가 풀이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야. 익히기 위해서. 모르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이게 끝났으면 이제 눈으로 학습해도 충분한 거다. 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습이 중요해요. 무조건 예습을 해갖고 오세요. 예습할 때 내가 약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기본서도 좀 봐주세요. 기본서를 옆에 딱 놓고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약한 부분만 참조 형식으로 예습할 때.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 들을 때는 그냥 팔짱을 딱 끼고 저랑 눈을 마주치면서 그냥 보고 듣는 거예요. 뭐 적을 때는 아주 극히 일부분만. 저는 웬만하면 그냥 풀어주거든요. 저는 예습 안 해왔고. 당연하겠지. 그냥 그 자리에서 문제 보고 같이 풀어. 그냥 문제 풀면서 제가 혹시 틀릴 수도 있어. 그러면 그건 중요한 부분이야. 내가 만든 문제를 내가 틀린 거니까 그건 뭔가 함정을 있다는 거잖아. 그럼 그런 건 여러분들이 또 실수할 확률이 높으니까 체크 딱 해두고, 요 눈으로 보고 듣는 거예요. 그냥 보고 듣기. 이걸 하는 거야, 이거. 수업 시간에. 그리고 딱 필요한 것만, 내가 예습할 때 헤맸던 거,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만 딱 체크해서 딱 표시해주고 옮겨 적어놓고. 이게 훨씬 효과적이야. 그리고 이제 복습은 그냥 생략해도 돼요. 근데 이때 이제 느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느낀 거 위주로만 정리를 하는 거야. 처음부터까지 다 복습하려 하지 말고 그냥 정리. 필요한 것만 정리.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다시 보는 게 좋아요. 바로 연속해서 봐버리면 오히려 문제를 외우게 되니까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아. 엄밀히 따지면. 그냥 놓쳤던 거, 내가 몰랐던 거, 수업 시간에 느꼈던 것만, 그것만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 지나고 또 풀어봐야 돼. 그래서 지지가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렇게 평상시에 전 과목도 해두면 이 과정을 미리미리 해두는 거라고. 그래야지 나중에 가능해요. 특히 동차 때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요게 좀 제 생각은 공부 방법이에요. 요 사이클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전 과목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나의 목표 점수 이렇게 하면서 잊어버리니까 저는 최소 이 정도는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계학 1부 80, 회계학 2부 세무회계죠 60, 세법학 1, 2 약 50. 그러면 평균 60이야. 그러죠? 자, 지금은 이제 50점 후반 중반 가지고는 합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2차가 거의 60점이 근접해 있어. 지금은 거의 60점이 가까워. 그렇다고 문제를 쉽게 내서 60점을 넘기도록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매우 많이 뽑아야 되니까. 세무사 메리트가 떨어지니까. 이 세무사 수요에 필요한 700명, 예를 들어 선발 인원 700명에 해당하는 평균 점수가 60점에서 무조건 밑으로 나오도록 조정할 거란 말이야. 난이도 조정을. 너무 쉽게 내버리면 60점 이상자가 뭐 2,0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럼 다 뽑아야 되잖아. 그럼 완전 망하는 거예요. 그건 그 자격증이 망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렵게 낼 거란 말이지. 그래서 한 50점 중후반 정도의 커트라인이 나올 수 있도록 700명이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60점을 어쨌든 우리는 목표로 해야 돼요. 240점을 목표로 해야 돼.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데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숫자가 강한 사람 이걸 높이고 이걸 다소 떨고도 되겠고, 나는 법적인 게 더 강하다? 이걸 좀 낮추고 이걸 좀 높여도 되겠지. 나는 다 약하다 그러면 방법이 없고, 나는 다 강하다 그러면 뭐 거의 합격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의 목표 점수를 부여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공부 방법은 요거고, 그 다음에 이 GMB와 한 가지만 더. 자, 항상 모든 과목이 다 체계가 좀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지 머리에 딱딱 이게 추소화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숲과 나무, 이 안에 이 숲이 그려져야 되고 과목별 나무가 또 형성이 돼야 돼. 숲과 나무, GMB와 숲과 나무를 해놔야지 이게 가능할 것 같아. 숲과 나무. 숲과 나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네 번째 이제 공부 방법 끝. 다섯 번째, 자, 교재 활용법. 자, 제가 생각하는 활용법은 여러분들 별도로 서브노트 만들 필요 없어요. 이론은. 여기 앞에 이론이 서브노트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여기 앞에 이론에 있는 서브노트 중에 필요한 것만 자기가 노트에 옮겨 놓으세요. 자기 글씨로. 전혀 불필요한 거 그냥 빼버리고. 자기가 생각에 뭐 별로 불편한 거 없겠지만 혹시 뭐 있다고 생각되면. 그래서 그냥 별도로 만들어하지 말고 이걸 그냥 옮겨놓고 그냥 자기의 글씨체로 된 노트를 계속 보는 거야. 이론은 이거로 그냥 끝내는 거야. 이걸 그냥 무한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시험 보기 전날에 1시간의 1회독이 가능하도록, 이론 서브노트 1회독이 1시간 만에 주파 가능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두세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욕심내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 전혀 보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도 100% 소화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일단 필수 문제 있어요. 필수 문제는 웬만하면 다 보고, 수업 시간에 다른 문제는 더욱더 중요한 거니까 보고, 그 다음에 필수 문제가 아닌 것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본인이 다소 공부가 좀 많이 돼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좀 더 보고, 만약에 안 그러면 과감히 안 보고, 필수 문제로만 그냥 승부를 보는 거야. 필수 문제로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를 외워서 해결을 하면 안 돼. 원가 원래기는. 이해를 해서 응용할 수 있는 베이스를 갖춰야 돼요. 자, 이제 최근 기출문제 보면 여기 연습서에서 크게 벗어난 문제 하나도 없었어요. 작년 문제도 연습서만 보면 내가 보기에는 40점이야. 물론 내 기준에서.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공부가 좀 제대로 돼 있었으면. 재작년도 그렇고. 교재가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만 보면 어느 정도 다 커버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정 불필요한 문제는 내가 수업 시간에 언급해 드릴게요. 그러면 쫙 좀 표시해주고, 혹시 깜빡하고 있으면 말씀하시고 다시 이야기해 줄게요. 근데 별로 없어요. 그렇게 불필요한 문제는. 그렇게 활용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론은 그렇게 하고,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난이도가 아주 쉽진 않아요. 문제 난이도가. 자, 총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2000년 이후에 발표된 세무사 2차 문제는 거의 다 수록되어 있어. 아마 한 문제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된 한두 문제만 제가 좀 수정해서 실었고,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실어놨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회계사 2차 기출문제 중에서 세무사에 도움이 되는 문제들 약간 변형했거나 수정했거나 아니면 그대로 실어놨어요. 도움이 되는 것들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제가 만든 문제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 이 문제를 이제 GMB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나가겠죠. 그러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문제 난이도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이래도 할 때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게 또 종합 문제가 많고 하다 보니까 실제 20점짜리가 아니라 한 30점짜리 문제도 수록되어 있단 말이야. 다소 좀 힘들겠지, 이래독 시에는. 근데 이제 이해독 할 때는 바로 제 생각에는 풀이 방법이 항상 똑같아. 이게 어떤 주제에 관한 풀이는 제가 가장 신경 썼던 게 이 풀이를 일치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15장 16장에서 뭐 3장 4장의 풀이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내가 좀이라도 용어가 좀 달리 되어 있는 것 확인하면서 내가 또 적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되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앞뒤를 다르게 일치시키려고. 자, 이렇게 해놓는 이유가 이해독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해독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되게 빨리 보겠지. 풀이가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 사고력이 짝짝 키워지겠죠. 결국 사고력을 키우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걸 이해독 시부터 시간을 좀 단축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를 통일시키는 데 가장 주력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1회독 때 참고 좀 보시기 바라요. GMB를 표시하면서. 뭐 2회독 때부터는 좀 가속도가 붙게 될 거다. 이거 서브노트는 별도로 만들려 하지 마. 나보다 더 잘 만들 자신 없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2차에 필요한 건 여기 이론이 다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총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끝.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체계. 저는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수비란 말이야. 이 전체적인 체계가 어떻게 되지? 이걸 알아야지 내가 머릿속에 이 리마인드가 빨리빨리 떠오르는 것 같아. 그래서 딱 그려놓고 딱 주소하는 거죠.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짝짝 끼워 넣는 식으로. 뭐 이제 공부하면서 나무가 이제 그려지겠죠. 이 전체적인 숲의 형식을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 나무를 이제 심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바로 개간이에요. 개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원가관리의 개간을 알려드릴게요. 자, 원가관리에게는 재무회계 세법처럼 어떤 규정이 있는 과목이 없는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교재가 20권이라면 20권마다 조금씩 목차가 달라요. 당연히 그런 거지. 똑같은 게 더 이상한 거야. 그래서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달라. 원서책도 다 달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체계를 잡을 거냐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이 숲 요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한다. 이거 이 순서대로 좀 기억을 해둬라. 그래서 이 순서대로 끼워 넣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좀 더 이론이 빨리빨리 눈에 들어올 거다. 연결고리도 알게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자 왜 여기 보면 이 원가회계 앞에 도식적 이해로 되어 있죠. 자, 여기를 펼칩니다. 여기를 펼쳐서 쭉 이제 이해를 해봅시다. 자, 원가관리회계는 크게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별하죠. 원가회계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하자? 제조업의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자. 이 목적밖에 없어. 제품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원가 계산 방법들을 배워나가는 회계예요. 아주 단순하죠. 자, 그래서 크게 1장과 2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원가관리의 기초를 우리가 배우는 거고, 자, 필요한 어떤 뭐 용어라든가 필요한 어떤 내용 같은 걸 기초적인 걸 좀 배우는 거고, 이제 교재 3장부터 9장까지가 원가회계에서 배워야 되는 원가 계산 방법들을 알려주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가 계산 방법이 총 몇 가지 방법이 있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36가지나 돼. 갑자기 막 뛰쳐나오고 싶죠. 저도 36가지를 1번부터 36번까지 번호를 부여해서 배운다면 저도 공부하기 싫을 것 같아. 아주 예전에 우리 아마 제 아버님, 여러분들 할아버님? 아버님? 그 시대에 그 중국 무협 영화에 소림 36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소림사 이야기인데 소림사에서 절대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36방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야. 36개 그 목적을 다 수행해야 되는 거야. 목적을 이루는.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36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나오냐면 36개 뭐냐면 도망가는 거. 보통 우리가 도망갈 때 그런 말 쓰죠. 빨리 막 미친 듯이 도망가는 걸. 자, 우리는 이 36이라는 숫자에 되게 익숙해. 원가 계산 방법도 36가지가 있는 거야. 자, 이걸 어떻게 배울 거냐면 이 원가 회계의 원가 계산 방법을 총 이렇게 구분해서 배울 거예요.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그러면 총 몇 가지죠? 36가지 나오죠? 이렇게 총 4가지로 쪼개서 각각 2가지, 3가지, 3가지, 2가지 방법을 배운 다음에 이것들은 상호간에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 36가지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2가지는 뭐냐면 1980년대 이전에만 존재했던 원가 계산 방법, 바로 전통적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조업도만을 원가 배분 기준으로 쓰는 예전 방식이야. 그리고 이제 80년대 이후에 등장했던 게 다양한 원가 동인을 원가 배분 기준으로 사용해서 원가를 정확히 계산해 보자. 바로 활동 기준 원가 계산. 그래서 첫 번째 전통적 원가 계산과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자, 1장부터 8장까지는 전통적 원가 계산에서 배우는 거고 나머지 이제 9장에서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로 일단 쪼개져요. 원가 배분을 어떻게 할래? 이 여부에 따라 대충 할래? 정확히 할래? 그다음에 이제 제품 원가를 자, 어떻게 집계해서 원가를 계산할래? 집계하는 방식이 달라요. 자, 개별 제품별로 또는 내가 수행하고 있는 개별 작업별로 개별적으로 집계할 수 있어. 뭐 개별적으로 집계하면 원가에서 매우 정확하겠죠. 근데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 개별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또 어떤 업종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 단일 제품을 그냥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형태의 기업이라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 개별 제품 한 개마다 개별적으로 짓게 하면 그게 더 비효율인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조 공정별로 종합해서 원가를 짓게 해서 이 제조 공정에서 완성된 완성품과 이 제조 공정에서 만들고 있는 기말 제공품의 배분해서 원가를 계산하고자 해. 바로 종합 원가 계산 방식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품 원가를 개별적으로 일일이 구분해서 짓게 하면 개별 원가 계산. 제조 공정별로 종합해서 짓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배분이 필요하다면 배분하겠다면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두 가지로 또 구별해요. 그래서 두 가지. 순서 잘못됐어. 얘가 전통 종가 계산인데 수죠. 두 가지. 그 다음에 셋.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원가를 어떤 금액으로 측정할래? 자, 사후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어. 바로 실제 원가 계산이죠. 1년이 다 지나고 나서 사후적으로 실제 원가가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원가를 계산할 수도 있어. 그 금액을 기초로. 자,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제품 원가에서 너무 지연되잖아. 이거 이제 소수용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지. 너무 지연되고, 자, 이걸 피하기 위해서 달마다 원가를 계산하면 또 동일한 제품인데 원가 변동이 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제품 원가의 지연성과 변동성을 자, 막고자 만들어진 게 바로 정상원가 계산. 사전에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율을 미리 정해놓고 자, 그냥 예정 배부해버리자.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원가를 계산할 수 있을 거고 동일한 제품의 원가가 변하지 않게 될 거다. 그래서 바로 정상원가 계산이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가를 통제하고자 자, 만들어진 게 바로 뭐죠? 표준원가 계산. 그래서 정상원가 계산과 표준원가 계산이라는 사전적인 원가 계산 방법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제품 원가에 어떤 원가 요소를 포함시킬래? 즉 제품 원가 구성을 어떤 요소로 할래? 자, 이거에 따라 제조 원가 전부가 제품 원가야. 전부 원가 계산. 아니야. 제조 원가 중에 변동 원가 성격의 원가만 제품 원가야. 바로 뭐죠? 변동 원가 계산. 바로 변동 제조 원가만 제품 원가로 보겠다는 거니까. 아니야. 제조 원가 중에 직접 재료 원가만 제품 원가로 볼래. 바로 그럼 뭐죠? 초변동 원가 계산. 그래서 제품 원가 구성을 어떻게 할래 여부에 따라 전부 변동, 초변동 원가 계산. 이렇게 세 가지로 또 구별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결합 적용돼요. 그래서 2차에서 특히 필요한 게 이 결합 관계가 자주 나와요. 작년에도 역시 결합하는 쪽이었고, 자, 전부와 변동의 비교했지. 결합해서 비교하는 거. 자, 역시 이건 중요할 거라고 봐.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딱 네 가지로 쪼개서 우리가 두 가지, 세 가지 배워서 총 36가지 방법이 결합된다는 사실. 자, 이게 원가회계의 공부 목적이에요. 원가회계는 비교적 단순하잖아요, 여러분들. 목적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원가 계산하고자 원가 계산 방법들을 익혀나가는 회계죠. 자, 이렇게 딱 구조를 딱 알고 수고에 딱 그려놓고 이렇게 배워야 되겠구나. 총 몇 가지 배워야 되는 거지 그러면? 10가지잖아요. 10가지. 10가지 가지수를 배운 거잖아 우리가. 자, 끝. 그 다음에 이제 관리회계. 자, 관리회계 나무들은 좀 이건 더욱더 다양해요. 관리회계는 누구 관점이냐? 먼저 경영자 관점이야. 원칙적으로. 경영자가 영리 기업의 대상으로 일단 영리 기업을 관리하고자 딱 기업 내부를 들여다보는데, 자, 회계를 이용해서 뭔가 관리할 수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특히 원가 회계에서 창출된 이 제품 원가 정보를 기업 내부 경영에 활용하고자 하는 회계가 관리 회계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자, 원가 회계에서 창출된 정보를 뭐에 일단 활용할 거냐? 여러분들이 경영자라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예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계획 세우잖아. 비부가 절동이지만 공부 계획을 세워. 이거 경영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 그리고 실행에 옮기겠지. 근데 항상 어긋나지 이게. 그래서 계획과 실행을 비교해서 실적하고 비교해서 자, 뭔가 성과를 평가하죠. 이걸 우리가 통제라 그래요. 실행에 옮기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행위를 전부 다 몰아서 그냥 통제라 그래. 그래서 계획 세우고 통제를 하는 거야. 바로 플랜 두 C. 바로 계획과 통제. 계획 세우고 통제 행위를 한다는 거지. 자, 이걸 먼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관리회계의 주제로서 계획과 통제를 우리가 배워야 돼. 플랜 두 C를 배울 거예요. 자, 플랜 두 C 거기 보자. 교재 봐보자. 그럼 플랜은 바로 뭐냐면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근데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미래에 대한 거잖아. 근데 우리가 원가회계에서 창출된 원가 정보는 미래 원가야 아니면 과거 원가야? 뭐요? 미래 원가?
원가액에서 창출된 제품 원가 계산 정보는 과거잖아. 과거. 지난 1년 동안의 원가잖아. 자, 그 지난 1년 동안의 과거 원가를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거 원가를 토대로 미래 원가를 예상해야겠지. 예측해야겠지. 이걸 우리가 원가 추정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먼저 원가를 추정해야 돼. 그래서 관리에게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딱 이 다리, 원가에게서 관리에게로 이 다리를 건너는 이 수문장이 있다는 거지. 그 수문장이 바로 누구? 원가 추정이라는 수문장이 있어. 그래서 10장에서 원가 추정을 먼저 배워요. 그래서 미래 원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의 원가 함수를 추정하자라는 거야. 한테 말해서. 이해됐죠? 그래서 2차에서 이제 뭐 원가 추정 그 자체가 시험에 나오기보다는 학습 곡선하고 고저점법 등은 다른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알아둬야 되겠지. 자, 원가 추정을 배운 다음에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뭐 계획은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업의 단기적 관점에서 이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만들어 놓은 기법이 있어요. 바로 이게 그 유명한 CVP 분석이야. 자, 이익에 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원가와 조업도와 이익에 대한 관계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원가, 조업도, 이익에 대한 관계를 정밀하게 이미 구축해 놓은 기본 이론이 있어. 이게 바로 CVP 분석인데 CVP 분석의 목적은 단기 이익에 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CVP 분석을 먼저 배우고 11장에서 배울까요? 이제 12장은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운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종합 예산이라고 그러죠.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운다. 종합 예산을 배워. 이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그만 거. 근데 이게 중요한 거죠. 종합 예산을 배워. 뭐 계획 끝. 이제 실행. 이론 없어요. 그냥 열심히. 끝. 그다음에 플랜 두 C에서 C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C 성과를 평가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 배우는 평가는 전통적인 성과 평가를 배울 거예요. 바로 책임 회계 제도에서 자, 재무적 측정 치만을 가지고 행하는 성과 평가인 바로 책임 회계와 성과 평가. 그래서 책임 중심점으로 구분해. 뭐 원가에 대해서만 책임지냐? 원가 중심점, 수익 중심점, 이익 중심점, 투자 중심점. 그리고 이 네 가지 중심점별로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책임 회계와 성과 평가라는 걸 배워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13장까지 끝났어요. 벌써 13장이 끝났어 우리는. 나는 진짜 끝났어. 13장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프렌두스는 공부를 다 했단 말이지. 그럼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어요. 바로 뭘 하는 거예요. 경영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문 보는 사람 아니야. 경영자는 의사결정하는 사람이야. 자,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경영자 입장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관리의 주제가 의사결정이라는 거예요. 의사를 결정해야 돼. 자, 의사를 결정할 때 필요로 하는 요소를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고, 자, 불확실한 경우에 의사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의사결정을 이렇게 쪼개야 됩니다. 확실성화 의사결정과 불확실성화 의사결정. 나와 있죠? 예전 안 적으면서요. 이빨로만 다 풀고 있어. 여러분들 교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확실성과 불확실성으로 구분할까요? 확실성과 의사결정도 또 두 개로 또 쪼개서 배워야 돼. 하나는 의사결정의 효과가 1년 이하에 다 끝날 수도 있고 1년을 초과해서 5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1년 이하에 다 끝나면 화폐 시한가치 같은 걸 고려할 필요 없겠죠. 그냥 1년 이하에 회계 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것만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증분 이익이 어떠하냐, 대안간을 비교했을 때 이익이 어떠하냐 이것만 가지고 행하면 되니까 이걸 우리가 단기 의사결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단기 의사결정을 배울까요 먼저. 그리고 1년 이상 영향을 미치면 대부분 투자를 수반해요. 그래서 투자를 수반하는 자, 장기 의사결정을 배울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의사결정하는 기준이 또 한 가지 기준만 있지가 않아. 장기 의사결정은 기준이 네 가지나 있어도. 자, 뭐 수년제 가치란 걸 가지고 의사결정할 거냐, 내부 수익률로 할 거냐, 또는 회수 기간 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 회계적 이익률 가지고 할 거냐, 이렇게 네 가지나 있기 때문에 자본예산 모형이라고 해서 네 가지 방법을 우리가 배워서 의사결정할 때 이용할 거예요. 바로 장기 의사결정.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할까요? 먼저 확실하고 단기 의사결정을 14장에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확실하고 장기 의사결정을 15장에서 배울 거예요. 이거 참 아이러니하게도 원가 관리액에서 가장 중요한 장 한 장 꼽아라 하면 14장이에요. 시험에 있어서 가장 안 중요한 장 한 장 꼽아라 하면 15장이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안 중요한 게 나란히 붙어 있어.
이 단기와 장기가. 그리고 이제 16장에서는 불확실성의 의사결정을 배울 거예요. 의사결정만 배우는 게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추가적으로 정보를 획득하려고 하겠죠. 근데 어떤 정보든지 획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지. 정보의 가치가 최소한 정보量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지만이 획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관리에게 종사자인 여러분들은 경영자 관점에서 자, 정보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게 바로 EVPI, EVSI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익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해서 16장까지 끝났어요. 그럼 이제 17장이 올해 특히 2차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인데 바로 가격 결정과 바로 가격 중에서도 어떤 가격? 대체 가격 결정. 자, 2차에서 매우 자주 중요한 거. 요게 2차에서는 어쨌든 중요해, 여러분들. 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자주 등장하는 또 주제고. 또 올해 1차에서 유일하게 얘기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 주제가. 이 말은 느낌상 2차를 위해서 남겨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쎄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대체 가격 결정. 이거는 의사결정 관점과 성과평가 관점이 다 필요로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성과평가 이 통제를 배우고 의사결정을 다 배운 다음에 가장 나중에 몰아서 배우도록 하자. 그래서 가격결정과 대체가격결정 17장에서 배워요. 이제 18장, 19장은 이제 80년대, 90년대 이후에 등장한 최신 관리에게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전략을 염두에 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전략적 관리에게라는 주제를 달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최신 관리에게야. 최신 관리에게는 기업의 경쟁 우위를 획득하고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 우위 획득에 도움이 되는 원가 관리 기법과 품질 시간 관리 기법 등이 나와요. 자, 이러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8개 정도 되는 전략적 원가 관리 기법이 있어. 이 8개 정도 되는 전략적 원가 관리 기법을 익혀 나가는데 이 중에서 2차에서 필요한 것 특히 3가지 정도 되겠어요. 나머지는 좀 가볍게 알아두고 3가지만 좀 공부해 두도록 하자. 이 위주로. 그래서 전략적 원가 관리 기법을 다루고자 하는 게 18장이야. 자, 원가 품질 시간에 대한 관리 기법들이 나올 거예요. 8가지.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19장은 그냥 한 30분이면 끝나는 장인데 전략적 성과 평가 보상인데 자, 보상은 거의 소수형만 좀 대비해 두고 계산형 우리가 별로 다루지 않을 거예요. 자, 전략적 성과 평가도 소수형만 좀 대비해 두도록 하자.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해 이건 19장은. 이제 13장에서 우리가 책임회계와 성과평가로 해서 전통적인 성과평가를 배웠죠. 19장에서는 전략을 염두에 둔 성과평가가 나오는데 이게 주로 이빨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빨만 순수하게 있는 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거는 그냥 세모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우리가 19장까지 공부하면 끝나게 되겠어요. 벌써 지치죠? 방금 제가 뭐 설명했어요? 숲을 설명했죠. 숲. 이 다이아몬드에 우리가 집어넣어야 될 숲이 이렇게 생겼어. 이걸 알려주고 있어. 그래서 이 숲을 이해하고 계속 이 숲을 계속 우리가 심학습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시험 보기 딱 전날 모든 지식이 딱 압축된 상태로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이게 도움이 되는 그런 숲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가 바로 이제 나무를 한 그릇씩 이제 심어 나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1교시를 마치도록 합니다.